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듯이 따로 소개 필요 없으시죠? 네. 오늘은 한국 정치와 다당제라는 주제로 국민의당 대표이신 안철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나면 질문해 주시고 다른 특강과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대표님이십니다. 아마 제가 2년 정도 전에 와서 한번 강연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여기 두 번째입니다. 저희 집도 가까이 있습니다. 상계동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교수님들도 저랑 인연 있는 교수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아마 이옥 교수님도 여기서 학생들 가르치시다가 뭐라고 합니까? 정년퇴임 이제 하신 분이시고요. 여러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저대로 이제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도 정치 이야기 심하게 하다가 서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워낙에 이 분야가 선호가 분명하고 생각들이 차이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 싶습니다. 이제 저는 저대로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일들, 제 생각들 그렇게 들려드리면 아마 여러 강사분들이 각각 다른 의견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또 종합해서 판단하시는 거는 여기 계신 학생분들 몫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정치라는 것이 정말 전 세계 흐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부터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어느 정도의 방향성, 또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인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흐름이 있잖아요. 하나는 세계화, 더 가속화되고 있는 이 세계화.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한국 정치의 역할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선 세계화. 혹시 토마스 프리드먼 아세요?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고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든지 또는 세계는 평평하다, World is flat, 이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세계화에 대해서 제대로 개념을 정립한 그런 사람입니다. 혹시 시간들이 있으실 때 그분이 쓴 책 꼭 한번 읽어보기를 강추합니다. World is flat. 그 책은 사실은 꼭 읽어보시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책의 부제가 21세기 역사책이거든요. 21세기 지금 별로 지나지도 않았고 그 책 썼을 때가 아마 21세기 한 7, 8년밖에 안 지났을 때 쓴 책인데요. 그때 이 몇 년간, 한 7, 8년간의 변화가 그전 수십 년간 또는 100년간 변화보다 더 빠르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평평하다는 말은 세계가 원래 둥근데 서로 교류가 정말로 치열하게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고속을 넘어서 초고속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마치 그냥 이렇게 한 방에 있는 것 같은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몇백 년 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아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지구가 평평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돼서 인도나 중국에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자리, 내 미래 삶의 경쟁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뿐만 아니고 내가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한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이제 그 뭐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토머스 프리드먼 책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고 많이 저는 깨달음을 많이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 뭐죠? 갑자기 정치 수업에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한마디로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4차 산업혁명 1차, 2차, 3차와 뭐가 틀릴까요? 예. 예, 맞아요. 생산 구조가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초지능, 초연결이라고 제가 생각이 검색해보니 되더라고요. 예, 초지능이라고 그럼요. 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거고, 초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산업 기술들이 연결돼서 또 다른 방향으로서 추구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예, 갑자기 막 정복을 다 찔러서 제가 강의할 게 없어졌어요. 근데 좀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1차, 2차, 3차. 그러니까 1차는 증기기관, 2차는 전기, 3차는 컴퓨터. 한 가지 기술이 세상을 바꿨어요. 4차는 뭐냐면 한 가지 기술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술, 인공지능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또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같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 기술이라든지 수많은 기술이 동시에 발달하고 이들끼리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기술들끼리 합쳐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이 한쪽에서 발달하고 한쪽에서는 미래자동차 기술이 발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 둘이 합쳐져 버려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은 융합혁명입니다. 1차, 2차, 3차가 한 가지 기술 혁명인데 4차는 수많은 기술끼리 합쳐지는 그런 혁명. 아까 하이퍼 커넥티드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융합혁명,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은 융합혁명. 그게 이제 제 버전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면 당장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 미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1차, 2차, 3차는 미래에 어떻게 사회가 바뀌고 어떤 직업이 필요할지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그때 필요한 교육을 미리 시키면 대학 졸업하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사회에 나갈 수 있거든요. 국가에서도 미리 예상되는 쪽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럼 미리 거기에 대학교 졸업한 분들 다 일자리가 미리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상 가능한, 예측 가능한 시대가 그때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형태로 합쳐지다 보니까 미래에 어떤 분야가 새로 생기고 그러면 어떤 인재가 필요하고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기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전에 또 설명을 드렸지만 연관돼서 일자리들이 급속하게 사라집니다. 특히 이제 화이트 컬러 일자리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주로 기계들이었거든요. 기계를 구동하는 증기기관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또는 제조업의 IT 기술의 접목 이런 것들 때문에
블루 컬러 노동자 일자리들이 급속하게 사라지고 급속하게 생기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부터 여러 가지 첨단 IT 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화이트 컬러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다른 일자리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강의를 계속 할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단하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결국은 그 초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 초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도 또 이제 바뀌는데, 최근에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현상이 바로 그 작년에 그 촛불로 시작되고 이제는 정권까지 이렇게 바뀐 그 현상입니다. 일종의 그 국민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폭력 이제 국민혁명이었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선은 그때 국민들이 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모였는가? 그리고 또 그 국민들이 진보적인 국민만 모인 게 아닙니다. 보수적인 국민들까지도 같이 모였던 거예요. 그 압력 때문에 국회에서도, 그 진보 보수로 갈려진 국회에서도 234명이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그 탄핵 표결할 때 진보 보수 기존의 이런 구분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촛불혁명의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저는 통합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또 국민들이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권력을 바꾸라고 한 건 아니에요. 나라를 바꾸라고 한 거죠. 즉 권력 바뀌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걸로 그치지 말고 우리나라를 바꿔달라. 제대로 미래를 대비해달라. 우리의 삶을 바꿔달라. 그것들 아니겠어요. 나라를 바꾸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공통적인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렇게 모두 다 강력하게 원했던 것이 바로 작년의 그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인 그 이제 초세계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또 작년에 그 우리나라의 촛불혁명,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분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합,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분권인가? 그건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니까 미리 정부가 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비했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면 다들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길을 잃게 마련이거든요. 옛날에야 무슨 저 장수가 저 병사들 다 끌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적진을 치잖아요. 근데 어떤 장수가 사람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장수가 병사들 다 끌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 비요? 그러고 나면 거기 병사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렇게 따라가는 시대가 이제는 지난 거거든요.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 제대로 잘 대비하려고 하면 위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현장에서 국민들이 그 각자가 결정하는 것을 존중하고 정부는 그 결정을 존중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이제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중앙통제식, 중앙집권식이 아니고 오히려 권력을 분산하고 다 나누는 것들이 분권이 필요하고요. 저는 분권이 시대정신 그리고 세계사의 흐름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기보다 이제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로 이렇게 정부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분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분권, 그
그리고 촛불혁명에서의 통합정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래를 대비하자는 그 미래,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다 싶습니다. 그걸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편 가르지 말고 권한을 나눠서 미래에 대비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정치 구조가 가야 되는 방향인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거든요. 즉 이렇게 편 가르지 말고 권한을 나누고 미래를 준비하자.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 구조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다당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분권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체제가 저는 다당제라고 봐요. 왜 다당제가 필요한가? 굉장히 좋은 예가 그 제주도 비행기 탈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제주도 가려면 항공편이 딱 두 편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두 편만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두 항공사가 제주도로 가니까 서로 경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경쟁이 아니라 일종의 담합 구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금도 매년 오르고 서비스도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그게 깨진 게 세 번째 항공사, 네 번째 항공사가 제주도 취항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실제로 경쟁이 시작되고 요금 싸지고 서비스 좋아지고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 모든 혜택들은 이제 고객들이 입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정치 구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 정치에서 정당이 2개 이상인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두 정당 체제일 때, 양당 구조였을 때 국민들은 그 당이 2개니까 서로 국민을 위해서 경쟁할 거라고 희망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상대방 실수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 실수하면 반사 이익 얻어서 권력을 주고 받고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깨진 게 이제 다당제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최근 와서는 작년 총선 때 국민의당이 제3당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실은 경쟁 구도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주도 항공편 두 편만 있을 때 경쟁 안 하다가 제3항공사, 제4항공사 생기면서 경쟁이 시작됐던 건 마찬가지로 한국 정당 구조도 기득권 양당만 있을 때 이게 도저히 국민을 위해서 경쟁하지 않았다가 3당, 4당이 출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경쟁들이 시작이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도 그 정말로 중요한 게 저는 다당제라고 봐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초세계화에다가 4차 산업혁명에다가 이제 촛불혁명이 지나간 이 시대에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꼭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다당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두 번째 또 있어요. 다당제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기존에 생각해 보시면 기존은 이념 정당들이었잖아요. 보수, 진보를 대표한다고 이렇게 일컫는 정당들끼리 싸우는데 그러면 3당, 4당이 있으면 이게 이념적으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 아시겠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중도는 없거든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생각,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이 합쳐서 그 종합적인 평가로 중도라고 평가가 되는 거지. 그 특별한 사안에서 중간이 존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지금 현재는 이념만으로 단순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원전 생각해 보세요. 원전을 무조건 찬성하는 게 맞습니까? 무조건 지금 당장 전부 다 없애자라는 게 맞습니까? 그게 둘 다 사실은 지금 한쪽은 바람직하지 않고 한쪽은 실행 불가능한 거거든요. 대안이 있어야 우리가 바라는 목표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탈원전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때 지금 당장 전부 원전들을 다 꺼버릴 수는 없잖아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안이 뭐죠? 대안이라고 하면 저는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그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서 우리가 기술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술도 없는데 무조건 원전 다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전력 소모 그렇게 크지 않다지만 그 요즘처럼 클라우드를 위해서는 서버 팜 같은, 그러니까 뭐 끝없이 펼쳐진 평원에 전부 컴퓨터가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정도를 이제 서버 팜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되면 거의 옆에 수력 발전소 하나 정도가 있어야 거기에 필요한 전기들을 다 공급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 한 대가 쓰는 전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러면 그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외국은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기술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전력 낭비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가 있다고들 서로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문화나 제도 측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세 가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하고,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또 확보하고, 또 전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문화, 제도들을 정착시키면 그게 하나의 대안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원전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런 합리적인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 또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파퓰리즘에 속하는 건데요. 그냥 국민들을 한쪽 편으로 몰고 호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문제 해결하는 정확한 방법이 뭐냐,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념 정당이 아니라 문제 해결 정당, 그리고 합리적 개혁 정당,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필요한 새로운 정체성이고, 그게 바로 국민의당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고 또 바른정당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 정당이 필요한가 좀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그 제일 차이가 나는 게, 그러니까 한쪽은 이념 정당,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이라든지 또는 그 자유한국당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향하는 그 방향은 문제 해결 정당이거든요. 이념 정당과 문제 해결 정당이 어떻게 틀린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제일 크게 틀린 점들을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념 정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반대, 틀린 거는 틀린 거대로 무조건 반대, 이런 게 국민들이 굉장히 그 실망을 하는 그런 행태들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 해결 정당이 야당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문제 해결 정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그 정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최우선 가치거든요. 그 정당의 이익이 되느냐 이것보다 이 문제를, 이 사회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문제 해결하는데 옳은 방향을 이제 여당에서 제안했다, 그러면 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되고,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서
그걸 여당이 받으라고 설득하는 거죠. 그게 저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당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그 합리적인 개혁 정당, 문제 해결 정당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도 처음에 작년 총선 때 국민의당 창당했을 때 저희들이 목표로 삼았던 게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념을 초월해서 합리적인 개혁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호남도 화합하고, 그리고 또 그 제대로 문제 해결 정당, 그리고 합리적인 개혁 정당으로서의 정체성도 이제 보여드리고, 그래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당이 되자. 그게 이제 저희들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지향점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인데요. 지금 상황을 이제 뭐 정치적인 견해니까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 생각도 틀릴 수 있습니다. 다른 또 그 정당과는 다를 수가 있는 법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저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자면, 불행하게도 그 적폐청산 둘러싸고 기득권 정당 간의 지난한 싸움이 지금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적폐청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 잘못된 거 고쳐야 돼요. 그건 제 신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잘못한 사람 처벌과 동시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사 경영진이 편파적인 정치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편파적인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를 교체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다음에 새로 임명할 사장은 현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악순환이 반복되지가 않거든요. 마치 정권의 전리품처럼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적폐 청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책임자 제대로 진상 파악하고 책임 묻는 것만으로는 그게 부족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바꿔놔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쟁화가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법을 어겼으면 그러면 사법부의 그 권한인 겁니다. 사법부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것을 수사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받고 거기서 판단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일, 법을 만드는 일, 그게 나라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라기보다 지금은 구도가 어떠냐면, 개혁 세력 대 피해자, 지금 이런 구도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결국은 굉장히 불행한 구도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양당의 걸림돌이 바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걸림돌입니다. 왜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양당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촛불 세력 대 적폐 세력의 그런 대결로 만들 수가 있어서 앞으로 있는 선거에서 항상 굉장히 편하게 승리할 수 있는 구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는 지금 상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위 중도 세력이라고 하는 3, 4당이 서로 나뉘어져 있어서 지리멸렬하니까 지금 상태 그대로 사당 체제 그대로 가도 좋고, 또는 결국은 양당 체제로 가면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또 이제 그 자유한국당은 역시 또 같은 종류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당 구도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양당 구도가 되면 그쪽 이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양당 구도가 되면 결국은 현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반사 이익을 본인들이 다 얻게 된다. 지금 서로 사실은 동상이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둘의 공통점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중도 세력이 커지는 걸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3당, 4당,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이 3당 세력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2당으로 올라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적폐 세력 대 그 개혁 세력의 구도가 아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선거가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제 그 자유한국당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요. 그 당 이름이. 근데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3등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역시 그걸 바라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합리적인 개혁 세력이 바라는 거를 커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다당제가 아니고 그냥 다시 기득권 양당 체제로 다시 회귀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당제가 유지돼야 된다. 저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정치 체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이제 지금 3가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한국 정치가 지금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재구성이 필요한 부분이 크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종합해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는 그 이념과 진영에 그렇게 매몰된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 중심의 그런 합리적인 개혁 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당리당략 계산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열심히 찾고 그 결과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은 정치의 기본적인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는 정치가 뭐냐에 대한 정의는 뭐 전공하시니까 다 아실 테지만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치는 세상 바꾸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을 좋게 바꾸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정당이 얼마나 이득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서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또 정치의 본질이고 본질로 돌아가자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2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도 이제 다당제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도 선거제도도 지금 바뀌어야 되고 개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당제가 제대로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착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이제 양당 구도로 다시 또 회귀하려고 하는 그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연대와 통합, 그러니까 정치구도 재편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를 보면 3, 4당 이제 소위 그 합리적인 개혁을 지향하는 정당들이 원래 힘은 미약한데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당 구도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것을 막기가 힘에 벅찹니다. 이대로 그냥 있으면 보통 정치에서 보시면 1등, 2등, 3등이 있으면 그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3등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건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다당제가 어떻게 해서 유지되는가? 오히려 이런 3당이 2등으로 올라서고 양강 중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잘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1등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역동적인 구조만이 오히려 다당제를 존속시키고 그리고 또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역동적인 구조들,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경쟁 체제죠. 그래야 정치가 국민 무서운 줄 알게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양당 3당이라는 게 존재 의미가 양당을 견제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양당을 추월해서 이런 정치를 개편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3당이 가진 그 합리적인 개혁 세력이 가진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게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치 바꾸려면 3당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3세력이 그 1당이 되고 2당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정치혁명이다. 그리고 정치개혁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준비했던 내용 말씀 마치고 그 여러 가지 대화의 시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뭐 다른 내용들 있으시면 뭐 어떤 내용이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하세요. 안성여대 정치대학과 16학번 민수현입니다. 아까 원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신 후에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지난 대선 때는 그 신고리 5, 6호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공약을 내세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5개월 만에 입장을 바꾸셨는데 원전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지진 위험지대 안전성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에 원전이 집중되는데 역대 규모 1, 2위의 지진 규모의 지진이 지금 최근에 경상도에 발생. 조금 전에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경제적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입장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대책은 뭔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해주시면. 예, 좋은 질문이세요. 그 조금 이렇게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 대선 때 이제 5호, 6호기를 그 공사 중단하고 폐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이제 그 방향을 결정하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지금 오늘도 아침에 갔다 와서 이제 바로 그 현장에서 지금 바로 여기 강연장까지 왔는데요. 그 참 지진 문제가 이제는 제대로 본격적으로 그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피해 현장이 굉장히 심각해서 그 아파트 같으면 30년 정도 된 아파트가 지금 피해가 가장 심한 것 같은데요. 거기 계시던 분들이 한꺼번에 그 체육관에 지금 하룻밤을 지내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본격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원전 같으면 조그만 사고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 그 결론 나기 전에 한 달 전입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종합평가해보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5호기, 6호기는 훨씬 더 이제 그 지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대비해서 다시 공사들을 이제 재개하고 대신에 지금 노후 원전들이 그런 지진에 그만큼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것들은 빨리빨리 설계 수명되는 대로 그 더 이상 연장하는 일은 없이 하면 전체적인 원전 숫자는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안전도는 높아진다. 그게 합리적인 방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대안하시는 게 아직은 대체 수단이 없으니까 노후 원전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지진에 대비한 원전을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입장이시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제 5, 6호기 관련인데요. 5, 6호기 관련해서는 그 진도 7.0 정도도 견딜 수 있게 지금은 설계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을 확인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원전들 중에서 이제 그 설계 수명이 다하면 그건 이제 다 폐쇄하고, 그렇지만 아직 설계 수명이 남은 원전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사하고 내진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해야죠. 그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에 지금보다도 더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하고, 그리고 전력 낭비하는 그런 문화나 제도들을 바꿔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진다. 그 뜻입니다. 예. 또 다른 분. 저 아까 그 강연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양당구조의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좀 우려된다고 했는데, 저는 양당구조의 회귀 현상이 조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같이 중도를 지향하고 있는 당들의 어떤 실망감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청와대 행정 이제 윤 대통령 정부 취임하고 이제 인사하는 과정에서 자유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끼리 연합을 해서 그 인사하는데 많이 좀 방해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좀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 해결 정당이라면 그렇게 적폐대략같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열렸을 때 뭐 그런 사람 반대를 할 거면 빨리빨리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일인데도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면 이게 진행이 빨라질 수가 없잖아요. 문제 해결 정당이면 그래도 사람 대신 뭐 가능한 사람을 추천을 하든가 그렇게 했었으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반대하고, 이 사람은 뭐 이런 일이 있었네, 뭐 위장전입을 했네, 이런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새정치 한다고 해서 많이 믿고 뽑는 면도 있었는데, 그래서 문제 해결 정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반대를 하는 모습이 좀 정권 초기부터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인사할 때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제가 강연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노력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도 지금 그 3당 4당의 위기가 이제 그 양당에서 워낙 양당제로 회귀하려는 힘도 많지만, 또 동시에 저희들이 잘 못하고 있어서도 있다는 그 지적 맞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더 이런 그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다당제가 꼭 필요하고, 저희들이 역할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그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만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대로 일을 잘하는 그 결과물들을 보여드려야 국민들도 믿으실 거다. 그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아직 그 6개월 됐지만 인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면 이제 초반에 이제 총리 인사할 때 보시면 국민의당이 사실은 그 손을 들여가지고 인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부터 해서 지금 인사를 다 살펴보시면 반대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다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사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장관급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정말로 문제가 많이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천 말씀도 하셨는데 그 추천권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물론 정부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권한이라고 할까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걸 이제 야당 입장에서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에는
저도 그쪽 분야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재가 많습니다. 정말로 많은데 지금 빨리 이렇게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분야가 워낙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일자리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장관이기 때문에 정말로 현장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되고 정말 비전을 가지고 전체 업계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도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 사실은 좋은 사람들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지 신탁 때문에 그분들이 다 거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백지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장관이 되고 나면 가령 벤처 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되면, 그러면 잘못하면 자기 재산이 불어나는 쪽으로 의사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없애기 위해서 백지 신탁제가 도입이 됐어요. 근데 백지 신탁이 신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매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 경영인이 아니고 창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 장관이 보통 평균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년 장관하고 나서 국가에 봉사하고 나서 본인 회사로 못 돌아가니까 다들 거절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정부에서 제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다른 장관들은 백지신탁제 그대로 이제 적용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제 말고 다른 방법으로 뽑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장관이 되고 나서 이제 장관 임기가 끝나면 그 이후에 10년 동안 그 주식 매각 금지,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백지신탁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는 시대에 설령 장관으로 있을 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의 가치를 올리는 일이 있으면 감옥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올려 있는 게 있으면 10년 정도 지나면 그 약효는 없어집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는 정부에서 문제 해결하려면 적극적으로 기존 제도 말고 다른 제도로 한번 뽑자고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제안 한다면 저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일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자,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상당과 대사관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과 다른 정당이 있는데,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그 정당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보통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누죠. 지금 현재 그대로 이제 가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선거 연대, 그러니까 정당이 서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그 후보를 공동으로 공천해서 한 후보만 나오게 하자. 아니면 이제 통합이라는 게 합당이거든요. 한 정당으로서 이제 선거를 치르자.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워낙 양당으로 회귀하려는 그 힘이 워낙 강해서, 그리고 또 지금 소위 삼지대, 그러니까 합리적인 개혁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당이 두 당이 있어서 이렇게 분산되면 결국은 둘 다 그대로 생존하기가 힘드니까 연대 내지는 통합으로 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처음 정당을 만들었을 때 추구했던 방향과 같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대도 그렇고 통합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의견 교환들이 있어야 되고 서로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도 모든 일은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 우선은 정책연대부터 해서 공동으로 입법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그 다음에 또 선거
선거를 이제 연대해서 치르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고 그게 또 잘 되면 그 다음 또 통합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물론 그게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노력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다당제를 지키고 또 합리적인 개혁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정당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존속하면서 국가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겠다. 그 뜻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또 예, 우선 저는 시각비대학과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께 궁금한 건 약간 개인적인 질문인데 대표님이 정치를 시작하신 게 국민들이 이제 안철수가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님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치를 하시고 계신데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뜻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거 잘 들어왔으니까 이제 궁금한 것은 대표님이 개인으로서 사람 안철수로서 정치를 통해서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안철수 대표님께서 가진 그 성향이나 자질이 어떤 점은 이제 정치인과 맞는 것 같고 어떤 점은 또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 지금 5번째 직업입니다. 처음에 의사였었죠. 나름대로 그 열심히 이제 의사로서 의학자로서 살았고 의료봉사활동 하고 그 열심히 또 나름대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되자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V3 만들어서 사회에 받은 일부라도 돌려드리려고 그 무료 배포하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그거 만들 때는. 7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V3 만드는 그 삶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안랩, 안철수 연구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IMF 때 망하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엄청나게 큰 부도를 맞아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살아남아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저 혼자 만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저는 항상 제 소신이 뭐냐면 혼자서 성공할 수는 없다. 절반은 사회가 우리나라가 여건을 만들고 도와줘서 성공하게 된 거니까 그 결과는 절반은 제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만으로 그칠 수는 없으니까요. 정치하기 전에 그 회사 지분 절반 1,500억 기부해서 이제 그 동그라미 재단이라고요. 지금 소셜 벤처 그 지방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기업들 지금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억 기부했고요. 그 다음에 또 4번째 직업이 교수 하면서 그때 뭐 스토리를 하면 굉장히 깁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 카이스트 교수할 때 학생 한 사람이 찾아오더니 저 앞에서 여러 가지 고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펑펑 우는 모습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도 열심히 학생들 찾아다니면서 힘든 학생들 위로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 제 경험들 들려주는 게 바로 청춘 콘서트였었거든요. 뭐 정치적인 목적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직업으로 이제 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서울시장 이야기 나왔을 때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만든 거지. 근데 그 다음에 1년 지나도록 저는 제 분야에서 한국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1년 지나도록 그 열망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나 몰라라가 아니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처럼 정치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을 정치를 하면 좋겠다고 그
그 열망하는 분들이 많으실까? 그게 너무 세상이 우리나라가 살기가 힘들어서 제발 좀 정치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 때문에 분노한 국민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좀 만드는 데 힘을 보태달라. 저는 그 절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정치라고 했는데요. 그거 복잡한 거 아닙니다.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새정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뭐 정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하지만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죠. 실제로 정치를 해보니까 제가 지금 만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한 20년 정도 저는 지난 것 같은데 세보니까 5년밖에는 안 됐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저 압축을 넘어서 농축 경험을 했어요. 그 선거도 제가 안 치러본 선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국회의원 그 초선, 재선, 지역구 출마하고 대선, 그 다음에 또 당내 경선으로 당대표 경선이라든지 대선 후보 경선 치렀고, 그리고 또 당대표로서 지휘했던 전국 선거가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제가 안 치러본 게 없어요. 5년 만에 모든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알았습니다. 왜 사회에서 존경받던 사람이 정치권에 와서는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이 저 나름대로는 기득권 양당제도라고 저는 파악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왜냐하면 두 당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필요가 없는 구조예요. 이것 자체가. 왜냐하면 상대방 실수로 반사이익 얻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와서 국회에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공천 못 받는 거 아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입법활동 많이 한 사람이 그 다음에 공천 받아야지. 근데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 구조가 다 지금 이 기득권 양당 구조 때문에 결국은 중앙정치에 줄 서게 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거기 줄 서줄 수밖에 없는 이 구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구조가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정치적인 목표는 기득권 양당제체를 깨고 다당제를 만들어야 이런 멀쩡한 사람 와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하는 이 구조가 깨진다는 게 제 신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도 새정치가 뭐냐 물어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답합니다. 다당제가 새정치입니다. 그게 제가 추구하는 새정치고 이미 그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다당제 체제 하에서 살고 있고 이제 제게 주어진 역할은 이 다당제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또 실제로 동작하게 해서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실제로 정치권에서 풀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남은 제 숙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 질문이 어떤 점이 뭐 정치에 맞고 어떤 점이 아니고 이런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그 책을 봤어요. 이기주 씨 언어야 온도 보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워낙 오랫동안 저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는 수필집이어서 저도 이번 추석 때 한번 사서 봤거든요. 뭐 느낌은 인터넷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필 주제가 뭐 한 세 페이지 정도 짧게 이렇게 금방금방 한순간에 거의 한 2, 3분 만에 볼 수 있는 그 수필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아마추어와 프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 계세요? 거기 그분에 따르면 아마추어는 재미있어서 그 일을 한대요. 프로는 재미없어도 한대요.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프로구나.
아니 힘들죠.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생각해 보면 V3 만드느라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할 때도 힘들었고 그 벤처 CEO로서 회사 망하는 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거의 매달 은행 가서 돈 꿀 때도 사실은 힘들고 그랬었고요. 그래 지금도 뭐 힘든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게 다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정도로 답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당제를 지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저희 나라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잖아요, 무조건. 예. 그런 거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예, 잠깐 뭐 짧게 지나갔습니다만 지금 그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다시 또 양당제로 회귀합니다. 지금 현재 그 소선거구제가 그리고 그 소선거구제인데다가 1인 승자 이 제도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이게 양당제에 극도로 효율적이고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탄생한 국회는 민심과 동떨어진 국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30% 표를 얻고도 거의 40%, 50%에 달하는 의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회가 뭡니까? 국회가 그 국민들이 가진 생각들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 국회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거기서 합의가 되면 국민도 거기에 승복하고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대 대표되고 과소 대표되는 그러니까 뭐 30%밖에는 못 얻는데 거의 절반쯤 의석을 차지하고 10% 정도를 받는데 실제 의석은 뭐 한 4%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이유 중에 구조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도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정말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당들마다 입장들이 다 달라요. 특히 이제 거대 양당 정당들은 지금 현재 제도를 바꾸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한 가지 방향은 이제 독일식으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당에 30%를 찍었으면 국회의원 수도 정확하게 30%로 맞추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민심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이 어떤 식으로든 소선거구제 자체를 바꿀 수만 있다면 저는 어느 선거제도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 게 저나 이제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이 지금 원래 약속된 시간이 4시여서요. 그럼 그 정도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다른 학교 가서 보면 시간이 남아서 제가 딴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워낙 열심히 들어주시고 아마 견해도 다른 분들도 꽤 계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연을 하든지 아니면 그 융합, 제가 서울대 융합대학원 원장이었잖아요. 융합에 대해서도 그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또는 기업가 정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연하면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다 똑같은 생각이니까. 근데 이제 정치적인 쪽 그리고 특히 저는 오늘은 국민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당 지지자가 아니신 분들은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그건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하고 그게 또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는 지혜가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야지
저 생각 틀리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그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 편하게 제가 가진 생각 말씀드렸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다양하게 뭐 비판적인 질문들, 그리고 또 뭐 다른 제도적인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요. 솔직히 최근에 했던 강연 중에 저는 제일 와닿는데요. 좋은 질문들 감사합니다. 예. 예. 잠깐만 한 번만 마무리하고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뜻하지 않게 오늘 민주주의와 정치 그리고 프로의 세계를 엿볼 수 있게 됐었는데 여러분들 느낀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벽 3시를 7년 동안 일어나셨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고요. 일단 그래도 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역시 여러분은 학생이잖아요. 직업이 프로인데 여러분은 직업이 학생이에요. 학생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이시고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듯이 따로 소개 필요 없으시죠? 네. 오늘은 한국 정치와 다당제라는 주제로 국민의당 대표이신 안철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나면 질문해 주시고 다른 특강과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대표님이십니다. 아마 제가 2년 정도 전에 와서 한번 강연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여기 2번째입니다. 저희 집도 가까이 있습니다. 상계동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교수님들도 저랑 인연 있는 교수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아마 이옥 교수님도 여기서 학생들 가르치시다가 뭐라고 합니까? 정년퇴임 이제 하신 분이시고요. 여러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저대로 이제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도 정치 이야기 심하게 하다가 서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워낙에 이 분야가 선호가 분명하고 생각들이 차이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 싶습니다. 이제 저는 저대로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일들, 제 생각들 그렇게 들려드리면 아마 여러 강사분들이 각각 다른 의견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또 종합해서 판단하시는 거는 여기 계신 학생분들 몫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정치라는 것이 정말 전 세계 흐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부터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2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또 3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어느 정도의 방향성, 또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인데요. 크게 보면 2가지 정도 흐름이 있잖아요. 하나는 세계화, 더 가속화되고 있는 이 세계화. 그 다음 또 2번째는 4차 산업혁명.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2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한국 정치의 역할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선 세계화. 혹시 토마스 프리드먼 아세요?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고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든지 또는 그 세계는 평평하다, World is flat 이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세계화에 대해서 제대로 개념을 정립한 그런 사람입니다. 혹시 시간들이 있으실 때 그분이 쓴 책 꼭 한번 읽어보기를 강추합니다. World is flat. 그 책은 사실은 꼭 읽어보시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책의 부제가 21세기 역사책이거든요. 21세기 지금 별로 지나지도 않았고 그 책 썼을 때가 아마 21세기 한 7, 8년밖에 안 지났을 때 쓴 책인데요. 그때 이 몇 년간, 한 7, 8년간의 변화가 그전 수십 년간 또는 100년간 변화보다 더 빠르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평평하다는 말은 세계가 원래 둥근데 서로 교류가 정말로 치열하게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고속을 넘어서 초고속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마치 그냥 이렇게 한 방에 있는 것 같은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몇백 년 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한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거든요. 즉 이렇게 편 가르지 말고 고난을 나누고 미래를 준비하자,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 구조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다당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분권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체제가 저는 다당제라고 봐요. 왜 다당제가 필요한가? 굉장히 좋은 예가 그 제주도 비행기 탈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제주도 가려면 항공편이 딱 두 편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두 편만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두 항공사가 제주도로 가니까 서로 경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경쟁이 아니라 일종의 담합 구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금도 매년 오르고 서비스도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그게 깨진 게 세 번째 항공사, 네 번째 항공사가 제주도 취항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실제로 경쟁이 시작되고 요금 싸지고 서비스 좋아지고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 모든 혜택들은 이제 고객들이 입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정치 구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 정치에서 정당이 2개 이상인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두 정당 체제일 때, 양당 구조였을 때 국민들은 그 당이 2개니까 서로 국민을 위해서 경쟁할 거라고 희망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상대방 실수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 실수하면 반사 이익 얻어서 권력을 주고받고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깨진 게 이제 다당제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최근 와서는 작년 총선 때 국민의당이 제3당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실은 경쟁 구도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주도 항공편 2편만 있을 때 경쟁 안 하다가 제3항공사, 제4항공사 생기면서 경쟁이 시작됐던 건 마찬가지로 한국 정당 구조도 기득권 양당만 있을 때 이게 도저히 국민을 위해서 경쟁하지 않았다가 3당, 4당이 출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경쟁들이 시작이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도 그 정말로 중요한 게 저는 다당제라고 봐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초세계화에다가 4차 산업혁명에다가 이제 촛불혁명이 지나간 이 시대에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꼭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다당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두 번째 또 있어요.
다당제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기존에 생각해 보시면 기존은 이념 정당들이었잖아요. 보수, 진보를 대표한다고 이렇게 일컫는 정당들끼리 싸우는데 그러면 3당, 4당이 있으면 이게 이념적으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중도는 없거든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생각,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이 합쳐서 그 종합적인 평가로 중도라고 평가가 되는 거지. 그 특별한 사안에서 중간이 존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지금 현재는 이념만으로 단순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원전 생각해 보세요. 원전을 무조건 찬성하는 게 맞습니까? 무조건 지금 당장 전부 다 없애자라는 게 맞습니까? 그게 둘 다 사실은 지금 한쪽은 바람직하지 않고 한쪽은 실행 불가능한 거거든요. 대안이 있어야 우리가 바라는 목표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탈원전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때 지금 당장 전부 원전들을 다 꺼버릴 수는 없잖아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안이 뭐죠? 하면서 아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지구가 평평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돼서 인도나 중국에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자리, 내 미래 삶의 경쟁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뿐만 아니고 내가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한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이제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토머스 프리드먼 책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고 많이 저는 깨달음을 많이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 뭐죠? 갑자기 정치 수업에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4차 산업혁명 1차, 2차, 3차와 뭐가 틀릴까요? 예, 맞아요. 생산 구조가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초지능, 초연결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초지능이라고 그럼요. 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작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거고, 초연결이라고 하는 다양한 산업 구조들이 연결돼서 또 다른 방향으로서 추구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예, 갑자기 전복을 다 찔러서 제가 강의할 게 없어졌어요. 근데 좀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1차, 2차, 3차. 그러니까 1차는 증기기관, 2차는 전기, 3차는 컴퓨터. 한 가지 기술이 세상을 바꿨어요. 4차는 뭐냐 하면 한 가지 기술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술, 인공지능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또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같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 기술이라든지 수많은 기술이 동시에 발달하고 이들끼리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기술들끼리 합쳐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이 한쪽에서 발달하고 한쪽에서는 미래자동차 기술이 발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 둘이 합쳐져 버려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은 융합혁명입니다. 1차, 2차, 3차가 한 가지 기술 혁명인데 4차는 수많은 기술끼리 합쳐지는 그런 혁명. 아까 하이퍼 커넥티드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융합혁명,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은 융합혁명. 그게 이제 제 버전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면 당장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 미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1차, 2차, 3차는 미래에 어떻게 사회가 바뀌고 어떤 직업이 필요할지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그때 필요한 교육을 미리 시키면 대학 졸업하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사회에 나갈 수 있거든요. 국가에서도 미리 예상되는 쪽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럼 미리 거기에 대학교 졸업한 분들 다 일자리가 미리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상 가능한, 예측 가능한 시대가 그때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형태로 합쳐지다 보니까 미래에 어떤 분야가 새로 생기고 그러면 어떤 인재가 필요하고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기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전에 또 설명을 드렸지만 연관돼서 일자리들이 급속하게 사라집니다. 특히 이제 화이트 컬러 일자리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주로 기계들이었거든요. 기계를 구동하는 증기기관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또는 제조업의 IT 기술의 접목 이런 것들 때문에 블루 컬러 노동자 일자리들이 급속하게 사라지고 급속하게 생기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부터 여러 가지 첨단 IT 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화이트 컬러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다른 일자리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강의를 계속 할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단하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결국은 그 초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 초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도 또 이제 바뀌는데 최근에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현상이 바로 그 작년에 그 촛불로 시작되고 이제는 정권까지 이렇게 바뀐 그 현상입니다. 일종의 그 국민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폭력 이제 국민혁명이었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선은 그때 국민들이 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모였는가? 그리고 또 그 국민들이 진보적인 국민만 모인 게 아닙니다. 보수적인 국민들까지도 같이 모였던 거예요. 그 압력 때문에 국회에서도 그 진보 보수로 갈려진 국회에서도 234명이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그 탄핵 표결할 때 진보 보수 기존의 이런 구분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촛불혁명의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저는 통합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또 국민들이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권력을 바꾸라고 한 건 아니에요. 나라를 바꾸라고 한 거죠. 즉 권력 바뀌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걸로 그치지 말고 우리나라를 바꿔달라. 제대로 미래를 대비해달라. 우리의 삶을 바꿔달라. 그것들 아니겠어요. 나라를 바꾸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공통적인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렇게 모두 다 강력하게 원했던 것이 바로 작년의 그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인 그 이제 초세계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또 작년에 그 우리나라의 촛불혁명,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분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합,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분권인가? 그건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니까 미리 정부가 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비했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면 다들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길을 잃게 마련이거든요.
옛날에야 무슨 저 장수가 저 병사들 다 끌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적진을 치잖아요. 근데 어떤 장수가 사람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장수가 병사들 다 끌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 비요? 그러고 나면 거기 병사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렇게 따라가는 시대가 이제는 지난 거거든요.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 제대로 잘 대비하려고 하면 위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현장에서 국민들이 그 각자가 결정하는 것을 존중하고 정부는 그 결정을 존중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이제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중앙통제식, 중앙집권식이 아니고 오히려 권력을 분산하고 다 나누는 것들이 분권이 필요하고요. 저는 분권이 시대정신 그리고 세계사의 흐름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기보다 이제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로 이렇게 정부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분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분권, 그리고 촛불혁명에서의 통합정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래를 대비하자는 그 미래,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다 싶습니다. 그걸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편 가르지 말고 권한을 나눠서 미래에 대비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정치 구조가 가야 되는 방향인, 대안이라고 하면 저는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그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서 우리가 기술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술도 없는데 무조건 완전 다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전력 소모 그렇게 크지 않다지만 그 요즘처럼 클라우드를 위해서는 서버 팜 같은, 그러니까 뭐 끝없이 펼쳐진 평원에 전부 컴퓨터가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정도를 이제 서버 팜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되면 거의 옆에 수력 발전소 하나 정도가 있어야 거기에 필요한 전기들을 다 공급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 한 대가 쓰는 전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러면 그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외국은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기술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전력 낭비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가 있다고들 서로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문화나 제도 측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세 가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하고,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또 확보하고, 또 전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문화, 제도들을 정착시키면 그게 하나의 대안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원전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런 합리적인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 또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파퓰리즘에 속하는 건데요. 그냥 국민들을 한쪽 편으로 몰고 호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문제 해결하는 정확한 방법이 뭐냐,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념 정당이 아니라 문제 해결 정당, 그리고 합리적 개혁 정당,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필요한 새로운 정체성이고, 그게 바로 국민의당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고 또 바른정당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 정당이 필요한가 좀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그 제일 차이가 나는 게, 그러니까 한쪽은 이념 정당,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이라든지 또는 그 자유한국당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향하는 그 방향은 문제 해결 정당이거든요. 이념 정당과 문제 해결 정당이 어떻게 틀린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제일 크게 틀린 점들을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념 정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반대, 틀린 거는 틀린 거대로 무조건 반대. 이런 게 국민들이 굉장히 그 실망을 하는 그런 행태들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해결 정당이 야당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문제해결 정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그 정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최우선 가치거든요. 그 정당의 이익이 되느냐 이것보다 이 문제를, 이 사회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문제 해결하는데 옳은 방향을 이제 여당에서 제안했다. 그러면 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되고,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서 그걸 여당이 받으라고 설득하는 거죠. 그게 저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당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그 합리적인 개혁 정당, 문제 해결 정당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도 처음에 작년 총선 때 국민의당 창당했을 때 저희들이 목표로 삼았던 게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념을 초월해서 합리적인 개혁을 하자. 그런